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홍콩 법 집행 당국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사용자의 신상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발하는 표시입니다. 페이스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홍콩 당국이 257개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을 했고 또 이 중에 46%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페이스북은 인권 전문가와 논의하고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보안법의 영향을 평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기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최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극우 집단의 메시지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재를 꺼려왔던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의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흘러가고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죠. 홍콩 보안법, 인도와의 국경 분쟁, 그리고 무역 분쟁까지 SNS의 세상에 현실 세상이 들어온 느낌입니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탐구생활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퀴즈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청취자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개설을 해서 주로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이것 통장 두 글자입니다. 네, 요즘에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서 돈을 다시 이체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범죄에 타인의 통장을 이용을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는데요. 내 통장도 범죄에 이용되는 이것 통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오늘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네, 뭐 좋을 거라고들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좋았다는 반응이에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 보기로는 한 6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8조 1천억 원을 남겼습니다. 장사를 꽤 잘했는데요.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25.6%, 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하면 22.7%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오. 이게 매출은 52조 원으로 전분기나 전년 동기비보다 6에서 7% 정도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장사의 볼륨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알차게 장사를 했다는 오. 뜻이죠. 2018년 4분기 이후로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아, 알차게 장사를 했다.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알찼나요? 자, 첫 번째는요. 네. 재택근무와 온라인을 통한 화상, 회의, 또 게임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덕을 좀 봤어요. 아하. 디램이 주력 상품인데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PC용도 있었고 서버용도 있었고 역시 반도체 이 주력 상품의 덕을 좀 봤고요. 이게 그래서 모바일이나 가전의 어떤 부실을 만회할 거다. 이런 전망은 있었지만 모바일하고 가전도 생각만큼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네. 각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을 풀었잖아요. 네네. 요때 받은 재난지원금에 좀 더 얹어서 가구나 가전 샀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셧다운이 생각보다 일찍 풀리면서 오프라인의 가전 매장들 매출이 괜찮았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신형 휴대폰의 경우에도 이게 5월까지는 좀 확연히 네네. 이 매출이 줄었다 했었는데 6월부터는 많이 팔렸어요. 아.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TV가 없는 1인 가구 혹은 이 휴대폰이 거의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와 같은 네네. 사람들이 요걸로는 성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전화기를 써야 할 필요가 네. 더욱더 늘어난 그렇군요. 거죠. 해서 코로나 덕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시 이것도 코로나의 여파인데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형 마케팅 쇼 같은 걸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마케팅 비용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오, 거기서 절감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MWC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예약금 이런 것들은 떼었습니다만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나갔고 출장들을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삼성 그룹사 전체 직원들이 보통 매일매일 3,000명 정도는 하늘에 떠 있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출장 다니는 인원의 규모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인원이 출장을 안 다니겠죠. 그러면 그런 모든 체류비 모여서 하는 회사의 어떤 미팅 비용 자체가 다 절감이 돼서 삼성전자가 2분기엔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하긴 저희 금요일 코너에 IT 속으로에 나오는 김덕진 부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덕분에 인테리어 쪽이 굉장히 뜬다. 왜냐하면은 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을 바꾼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유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집안의 배경화면을 바꿉니다. 배경화면. 폰으로 미팅하거나 이럴 때 가구를 바꾸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내 폰에 그 투영되는 나의 뒷 배경만 바꿔준 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앱도 굉장히 지금 불티나게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임 펀드에 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라임 사태다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네.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도 다 못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환매 중단이 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대표 등 4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나. 짧게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집을 해서 굴리는 펀드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모아서 굴린 돈이 한 5,355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공공기관 매출 펀드 같은 어떤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서 한 3%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퇴직금 같은 걸 넣은 분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 알고 봤더니 대부업체나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부분 투자가 돼서 원금을 다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라임보다 더 심각한 사태인 건 라임 때는 그래도 처음부터 서류 자체가 위조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 매출 펀드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다 투자를 했으니까 아예 서류 자체를 위조한 거예요. 어디다 투자했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체, 부실한 건설업체. 부동산도 했다고 들었던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부터 부실할 걸 알면서 가짜 서류를 가지고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니까 명백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정치권하고도 좀 얽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야권 일각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물론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 사안 자체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사건이 여권의 인사들이 관련된 정치권 게이트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 이걸 세운 이혁진 전 대표가 여기서도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출국 금지를 당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를 해서 이게 귀국하지 않았던 요런 지금 내용. 현재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리고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법무 담당 사내이사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관계 인맥을 과시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사람의 부인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사임한 모 변호사다. 이 사람이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 관련 기업에서 일을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이제 계속 해보면은 얘기가 나오겠는데 일단은 피해자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그분들한테는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일부 펀드의 경우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아이고. 결국은 그 라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데 다만 공공기관이 이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으니 유리한 정황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판매입니다만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돌려줄 자산이 남아 있을 거냐 이게 문제이고 이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난망한 상황이에요.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겠다 해서 NH증권의 경우에도 지금 일정 비율로는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분 탓인가요? 요새 이런 투자 자문 네. 펀드 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이게 그 지난 정부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 단위를 네네. 낮춰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 최소 5억 원 정도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서 n분의 1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요 기준이 뭐 한 1, 2억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낮춰지면서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5억 원이라는 현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렇죠. 1, 2억 원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퇴직금 이런 것들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진짜 아마 조금씩 모으신 분들 네, 이런 평생 분들이. 동안 그렇죠. 이게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근데 사모펀드는 설정하기도 쉽고 운용하는 데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하다는 약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3%가 낮은 금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3%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이러면은 아마 다들 몰려가시지 않을까. 왜 네. 이렇게 낮춰놨을까요? 그것도 네, 외국은 뭐 어떤가요?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사적으로 모으는 시장에서 이 돈이 자본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기업도 키우고 뭐 벤처에 그 젖줄이 되라 뭐 네네.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데로만 가지 말고 자본시장을 좀 키우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취지는 좋은데 중간에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뭐 사모펀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돈 얘기가 나와서 또다시 어디 투자한다 얘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이 좀 약하다 하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부동산이 계속 핫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뭐 당청이 굉장히 압박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6.17 부동산 대책 이거 나온 다음에 오히려 더 부동산 얘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대책 나오자마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를 안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돈도 안 꿔준다고 하지 전세 끼고 사지도 말라고 하지 그렇게 사면은 전세 대금을 회수해 간다고 하지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나는 엄마 아빠 찬스도 없는데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지? 이런 불만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인천 서구 이런 네네. 지역들은 원래 비규제였다가 조정 대상으로 들어가면 비규제 지역은 LTV의 70%까지 대출이 되다가 갑자기 이 대출되는 비율이 50%로 낮아지거든요. 네. 이 차익을 단기간에 내가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띠 두르고 나오시는 분들 뉴스에 요즘에 네네. 나오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래서 대출 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 대책 전에 분양이 돼서 대출 관련해서 계약이 이뤄진 부분은 이 소급 적용의 형태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요걸 들여다본다고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게 부분까지.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공감 능력의 차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보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집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전세를 사느냐. 그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현실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집을 사놓고 내가 굳이 좁은 이 전셋집에 사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글쎄 이건 다분히 좀 그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뭐 당정청에 있으신 분들 보니까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세 주고 전세로 사시는 네. 분도 많고 뭐 다주택자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고 선포를 했길래 그럼 이거는 자신과의 전쟁이냐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뭐 종부세 강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난 1216 대책 당시에 강화하기로 했던 종부세율 자체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20대 국회에서 그 처리가 안 됐기 네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아마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될 거냐 아하.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세 저항은 이렇든 저렇든 심각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11억짜리 아파트 하나 18억짜리 아파트 하나 요 두 채를 강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종전 기준으로는 종부세를 내년에 한 6,3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세율이 올라간다 하면 7,200만 원 내거든요. 네네. 엄청난 돈이죠. 7,200만 원을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낸다는 우와. 건.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그 제가 한번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그 제 지인이 광교에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샀는데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매입가의 2배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니까 강남 더하거든요. 강남은 2016년, 17년에 10억 미만으로 구매했던 주택의 가격이 뭐 아파트 말씀입니다만 네네. 그게 지금 매매가가 40억 원 정도 되니까 7,200만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만 이분들이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거냐? 버티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양도세를 올린다는 얘기 80%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글쎄요. 양도세를 80%까지 올린다. 그럼 일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세 저항이 심할 거고 안 팔겠죠. 그러면. 그렇죠. 양도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꽉 잡고 있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한 가지가 이 세제를 강화하면서 보완책으로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게 실수요 1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을 네네. 검토하겠다 해서 실수요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은 뭐 1에서 4%로 낮게 유지를 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5%까지 받겠다 등등 이 실수요자나 뭐 신혼부부 등등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취직을 해야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사야 네. 세금을 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금도 없고 대출도 안 해주는데 이 세제 혜택은 결국은 실탄이 있는 신혼부부만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역시 또 엄마 아빠 찬스가 있는. 그러니까 내 돈 내산 후기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집을 살 수 있어야 세제 혜택을 보죠. 이거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출 쪽은 건드리지 않고 세제를 혜택을 주거나 그 중과를 쪽으로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종부세 쪽은 조세 저항이 심할 거고 세제 혜택은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 양쪽으로 다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사실 뭐 신도시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가 살고 싶어 한다. 서울에서 공급을 확대된다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뭐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곡동, 내곡동 이런 쪽에 언급이 되고 네. 이게 대통령이 공급을 늘려서라도 집값을 잡는 쪽으로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재점화가 된 건데요. 1라운드가 한번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박 시장이 이제 그것 이외에 시내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절충안이 마련이 된 건데 이번에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또다시 로또 분양이냐. 그러니까 집값 잡는다면서 돈이 몰리는 걸 또 만든다는 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껴두는 카드인데 그렇죠. 이거 우리 맘대로 다음 세대 거 갖다 써도 되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 배부른 소리 할 때냐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이쪽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좀 들어서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연결해서 건설하자 이런 주장이 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연미 평론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아까 드린 깜짝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 계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금감원에서도 이거 관련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것 통장. 네,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포 통장입니다. 이게 왜 근데 대포 통장이에요? 이 대포라는 말의 네. 어원이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게 뻥이요. 그 말 아세요? 네네. 저는 그게 알죠. 뻥이요. 그게 저희 세대 때 그 네. 유행어잖아요. 네네. 그 뻥 하는 소리가 대포, 정말 무기로서의 대포에서 유래했다. 아, 뻥이야 그게요? 허풍이나 오. 거짓말, 그걸 잘하는 사람을 또 그 대포 아이가 이거 아래쪽에서는 이거 네네네. 그 그래요? 사투리를 쓰거든요. 오. 그래서 대포를 놓다 이런 관용구도 있는데 요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대뽀 이런 말이 있죠. 네네네. 일본말에. 그거랑 관련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차고 같은 걸 얘기하는 대포 그러니까 아. 영어의 표현을 갖다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다 설이고요. 네. 이러나 저러나 다 나쁜 짓입니다. 근데 요새 어떤 것 때문에 이 대포 통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요새 피싱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가짜 통장, 남의 명의 빌린 것만 네네네. 대포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 온라인 상거래로 입금하세요 해서 자영업자들은 계좌번호가 노출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심지어 휴대폰 번호도 맞아요. 같이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 나쁜 짓을 한 범죄 단체들이 피싱을 통해 번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차고 송금했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아. 그러면 선의를 가진 자영업자가 돌려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잘못 연루되시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 개설이 안 되거나 이 범죄 인지 사실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심지어 그 취업하려고 네. 전화한 이 구직자에게 네네. 이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뭐 세금 뭐 절세용이니 너의 계좌를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다 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 요즘 뭐 벌이도 어려운데 당신 계좌 빌려주면 우리가 월세처럼 네네네. 꽂아드릴게요. 아. 이렇게 접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돈 세탁용이군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정말 별 사기 수법이 다 있는데 네, 정답은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절대로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정답자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2923님, 7520님, 3813님, 그리고 4534님, 7209님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그리고 네. 화웨이까지 지금 서방하고 중국하고 뭐 대격돌 아니야? 아니면 전초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네. 6일에 그래서 세 국가에 대해서 차례로 경고를 쏟아냈는데요. 어디예요? 일단 캐나다가 있고요. 영국이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아, 캐나다에 대해서 외교부가 6일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3일에 캐나다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경찰의 잔혹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여행할 때 안전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도 악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 경보를 지금 중국 정부 측이 발령을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네네. 정말 그렇게 안전한 데가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여행 경보란 말이 너무 이렇게 네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에 대해서는 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가 이제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즉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수많은 중국 업계들이 영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길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영국이 5G만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라는
한다는 보도를 5일에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한다 그랬었거든요. 미국이 네네. 반대를 해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미국과 이제 입장을 네.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이버 방첩국도 5일에 이미 화웨이 기술을 쓰고 있는 자국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중국 정부는 프랑스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역시 경고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호주에서도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네네. 들었고 사실 정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5G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걸렸잖아요. 네네. 미리 이제 뒤에서 몰래 빼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때문에 아마도 다들 이제는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픽에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SNS 거기서 이제 홍콩 계정 이제 알려달라고 홍콩 당국에서 이제 각 여태까지는 네. 여기 사용자 계정 좀 정보 좀 달라 그러면 줬었는데 네네. 이제는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6일에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역시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그런 네, 이유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구글도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직후에 이제 홍콩 정부가 자료 제공 요청을 했을 경우에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이런 발표를 내놨고요. 모바일 메신저죠. 텔레그램도 이용자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텔레그램은 준 적이 워낙 안 썼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글로벌 SNS가 중국 본토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해요. 그쵸. 네. 근데 홍콩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도 제한을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홍콩 보안법 9조와 10조를 보면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경찰이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네. 담겼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라고 SNS 기업들의 입장을 이제 손을 들어줬고요. 일부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 해당 SNS에 대한 통제 및 제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홍콩 보안법 시행 직후에 VPN 즉 가상사설망 다운로드가 급증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아마 했습니다. 홍콩에서도 네. 구글이나 이런 게 막힐 거라고도 생각들을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 VPN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네네. 거겠죠. 네, 중국 본토에서도 이 VPN 사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만리장성 방화벽이 네네. 가동이 되니까요.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죠. 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학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에 꼭 학교를 열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학들 이게 어느 대학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학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저항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을에 학교를 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트윗에 올렸는데요. 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원들이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학교가 어느 단계의 학교인지는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네. 얘기는 안 했거든요. 초중고교 대학교 중에 어느 건지 또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대학들이 최근에 이제 가을 학기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일정을 조정했거나 온라인 수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버드대는 가을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열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 학교는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히 제한적인 결정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빨리 문을 열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수업 재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또 경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네.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대학 측에서는 뭐 학교 수업을 하는 것도 수업을 하는 거지만 이 네. 기숙사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방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 대학생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인지 자 온라인 학습, 그러니까 뭐 미국 쪽도 이제 온라인 네네. 학습으로 많이들 돌렸는데
이 외국인 학생들 네. 비자 발급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 학교에 등록된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든지 대면 수업을 하는 다른 미국 내 학교로 옮기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따르면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어이구. 이런 얘기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F1 비자, 학생 비자, M1 비자, 직업훈련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에게 이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F1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으면서도 규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 수강이 가능한데요. F1 비자를 받아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 네네. 있잖아요. M1 비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한 과목이라도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굉장히 지금 강화를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대가 이제 네. 올 가을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지금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우리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휴학을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학교를 옮긴다거나 하버드 대학교 그게 안 다니는데 되잖아요. 그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15일까지 이제 가을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정책이 너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라면서 대학 단체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 수가 작년 기준에 109만 5천여 명이었어요. 근데 네네. 그중에 우리 유학생이 4.8%, 한 5만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학생들에게 좀 타격이 가지 않을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선 때문에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신속한 경제 재개를 위해서 대학을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 문제로 유학생을 잃게 되면 대학들이 더 운영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지니까요. 할 수 없이 대학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 학자금이라든지 지원이 나오는데 네네. 그냥 학부 학생이나 네. 석사 같은 경우 우리가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하잖아요. 거의 못 받거든요. 네네. 돈을. 거기가 대학들이 사실은 수입의 원천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장학금을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타격이 있을 텐데 진짜 억울하겠는데 하버드 학교 합격을 네. 받았는데 네.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특히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비자를 더 연장받아서 취업을 그렇죠.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의 고민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그 조카딸 네. 저희가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성 전기를 발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8일쯤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기를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14일에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내지 않았었나요? 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판결을 뒤집어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책은 지금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나올 수 있게 됐고요. 그 삼촌인 트럼프가 자신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평생 상처로 남을 박탈을 경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인간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기호를 포함해서 뒤틀린 행동을 가지고 있다. 공감, 친절, 전문성 같은 자질을 자책하는 습관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사기 올려준다의 사기가 아니고요. 네, 사기를 친다 할 때 사기. 사기꾼의 네. 그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촌은 3살 연령대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정신연령이? 네. 성장과 학습 진화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감정 통제가 어려우며 대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비판 내용도 책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네. 잘 팔릴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 지금 아마존의 이제 사이트에서 가보면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제치고 지금 주문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야, 봐봐요. 지난주쯤에 한 4위였거든요. 볼턴 네. 보좌관 책이 1위였을 때. 근데 지금 예약 주문만으로 벌써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볼턴 보좌관 책은 이렇게 외교정책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재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책이라서 그런 제가 얘기이기 보기에는. 때문에 훨씬 더 폭발력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여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베리아 북동부 북극권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고 알려진 베르호얀스크. 이 마을 기온이 지난달 20일 38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885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인지 시베리아 전역에 산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5만 헥타르, 남한 면적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이번 폭염과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됐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 무엇인지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은 저는 이 소식을 사실 듣기는 했었고 그걸 봤어요. 영상 같은 거. 이 네. 38도의 기온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 도시였는가 비교하는 거. 네. 그 뜨거운 물 이렇게 탁 던지니까는 공중에서 이렇게 탁 얼음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그 베로호얀스크가 그 일교차가 네. 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돼 있어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네네. 뭐 그렇더라도 38도까지 간 적은 처음이고 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이 사실은 돼서 지금 그 기후 변화가 지목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 나눠보자 하셨는데. 그게 원인이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이미 이미 증명이 된 이야기다. 끝난 얘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여러 명 있을 거예요. 한 명은 아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트위터에서 중국이 만들어낸 거다, 사기극이다, 기후 변화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기후 변화가 뭐 조금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네, 뭐 간빙기가 지나서 그런 거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과학자는 한 분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그 과학 논문으로 그걸 증명해서 파장을 일으키시는 분은 없죠. 그냥 술자리나 아니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 이미 이렇게 입증이 돼가지고 뭐 유럽 연합이나 국제 정치를 하시니까 뭐 미국에서도 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거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이미 입증된 사실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안에서 막 힘든 사람들과 이걸 참 이게 언제 끝날까 과연 일단 빨리 트럼프가 내려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거 뭐 이런 거 하던데 뭐 저런 거 하던데 사실은 살짝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다가 인간들이 그 내뿜은 온실가스 때문에 다시 지금 그 빙하기로 살짝 가던 그 자연적인 트렌드를 깨고 꺾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지금이 약간 빙하기로 가는 시기인데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하기로 원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꺾고 다시 올라간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런 뭐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악영향은 뭐 얘기하자면은 너무 많아서 유엔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 완전한 재앙이 온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고 너무 더워서 농작물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뭄 같은 거 되게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호주 산불이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타면서 그때는 거의 남한 면적 정도 태웠죠. 그 10억 개 정도의 생명,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죽었고. 맞아요. 코알라 멸종된다는 얘기는. 코알라는 이제 그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멸종이 돼서 안타깝다 이런 이제 뭐 성명이 나오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거주 불능 지구라고. 뉴요커 출신 기자가 이제 자기도 그 사람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 환경주의자가 아닌데. 다시 들여다보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니지? 해가지고 그걸 써서 책을 냈는데 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북극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그래서 뭐 빙하 녹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베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극지방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은 뭐 이미 뭐 알려진 거고요. 관찰이 되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기후 변화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50년, 60년 쌓인 관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뭐 그 이유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눈이 녹거나 얼음이 녹으면서 예전에는 반사가 됐던 그 햇빛이 그대로 물에 꽂혀가지고 물이 더워지면서
그게 이제 기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나라 사만사온 해가지고 네네. 일정한 간격으로 추운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굉장히 모양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미국도 왜 뭐 반은 춥고 반은 덥고 막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혹한이 왔다가 갑자기 또 이건 겨울이 맞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심해진 곳은 이게 뭐 고기압 저기압이 안 움직이고 그대로 계속 있어서 계속 달구는 거죠. 한 20일이고 30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38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잘 모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산불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단순한 면이 있는 네. 게 원래는 눈이 쌓여 있고 촉촉한 곳이 기온이 빨리 올라가면서 눈은 다 녹고 눈이 녹은 다음에 다시 증발을 해버리죠.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산불 조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겨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봄 쪽에 이제 그 장마 오기 전까지 요 사이가 산불 조심 기간인데 시베리아 같은 경우도 다 녹고 바짝 마른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인간들이 항상 뭐 불씨 같은 거 항상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조심스럽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도 불이 안 번졌었는데 예전에는 눈이 덮여 있고 뭐 촉촉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불씨만 하나 만들면 그게 확 번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요새 좀 읽고 있거든요. 기후 카지노라는 책. 윌리엄 노드하우스요. 책. 예.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 하면은 조금은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아껴야 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 책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네, 근데 전 노드하우스 그분이 노벨상 받으셨지만 좀 잘못하신 게 예전에 그 로드스턴이라고 이제 그 영국의 경제학자랑 막 싸웠었어요, 이분이.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래 가치는 되게 그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이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봐야 된다는 게 노드하우스 교수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턴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 미래도 중요하지 않냐 미래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할인율을 되게 낮게 봤거든요. 그 노드하우스 경제학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 노드하우스는 문제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책은 노벨상 흥미로워요. 근데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스턴 교수도 경제적으로 접근했는데 미래 가치를 지금 정도보다 조금 낮게는 보지만 많이 낮게 안 본 거고 노드하우스는 이제 팍팍팍 내려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지역도 있고 한데. 뭔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장에서 조금 제어가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론들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방금 산불 얘기하셨지만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보험사 같은데. 보험사는 지금 굉장히 재미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지난 5월에 그 대규모 경유 유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어떻게 유출 사고가 기후 변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뭔가 이제 시설물을 지을 때 그 기초 공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 쪽에 그 요번에 사고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동토여서 뭐 근처에 아파트도 그냥 뭐 어른 땅이니까 단단하니까 게다가 이제 영구동토 이름도 영구동토잖아요. 절대 안 녹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들의 착각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폭삭 무너져 버린 거죠. 땅이 녹아버리면서. 마찬가지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땅이 녹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못 버티고 무너진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곳에 영향을 진짜 다방면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러스. 코로나19까지 연관시켜갖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 기후 변화랑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 하고 집단 그 가축 사육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후 변화가 다 겹쳐진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기후 변화로 바이러스를 몰고 가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동토층이 녹으면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요.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좀 활동하지 않던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술록들이 뭐 탄저균이 돌아가지고 다 그냥 갖다 어디다 묻어버린 거예요. 동토에다가. 요 정도 파고 묻으면 절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구 동토니까. 근데 이제 그게 녹으면서 그러니까 탄저균이 발견돼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예전에 파묻었던 그 술록 사체에서 나온 거다. 사람도 한 명 죽었거든요. 12살짜리 소년도 한 명 죽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재밌는 거는 녹으면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아니면 옛날에 묻었던 게 나온다. 그리고 그런 균들 중에서 어떤 균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 막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몇십 년 뭐 내지는 몇백 년 버틸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서 녹아서 나올 수 있다. 근데 더 문제는 남쪽에 있던 모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와서 대비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말라리아인지 뭐 일본 내염은 맞아요. 러시아에서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치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은 이제 괜찮은데 안 돼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더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도 보면은 이제 그 동토가 녹아서 뭐 무너지고 석유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동토가 녹으면 거기서 이제 묻혀있던 메탄가스라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한마디로 그 넓은 광활한 동토에서 뭐 차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전기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가 닿으면 그냥 녹아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뭐 마무리를 향해 가는. 굉장히 그렇게 무섭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에 작년 5월달에 발언한 내용인데 아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정제된 워딩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 지금 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그린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돼서 그렇지 이제 트럼프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좀 잠자고 있는. 한국 성향은 어떤가? 한국 정부도 사실은 뭐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유럽 이제 연합이라든지 유럽 국가 측에서는 좀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질 않는다고. 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역량을 보여주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만 가면 자꾸 이제 말은 잘해요. 우리도 리더십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적 처방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50년 사이 20년 동안에 나머지 절반까지도 0으로 만들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믿고 싶지 않은 동토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서 통제 불능으로 빠지는 걸 가지 않는 확률이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기후 카지노 얘기 나오는 것도 뭐 제가 그분 책을 안 읽어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제학 논리가 알겠습니다. 얼리 액션, 그러니까 진작에 이걸 대응하는 걸 늦췄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뭐 아마 들어보실 것 같기도 한데 IMF가 당장 탄소세를 도입해서 2030년까지 75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 9만 원 정도까지 탄소세를 강하게 때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웬 IMF가 우리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가 아니라 그게 기후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보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환경보호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긴 IMF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다른 데가 IMF가 아니고. IMF 그다음에 그린피스가 세계 경제 포럼도 그 얘기하는 얘기를 것도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과학적 처방이 2030년까지 50% 줄여야 된다 그러면 네. 이제 27개국이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오케이. 그렇지. 과학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그다음에 2050년에도 제로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도 뭐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끔찍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거든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제가 맨날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새로운 거 없냐고 하는데 네. 뭐 결론은 태양광 풍력 같은 걸로 전기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게 약간 전기가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는 여러 다른 장치들을 또 설치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4년째 몰고 있지만 전기차를 네. 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만들 때 석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깨끗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걸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0% 줄여라 이런 거였어요. 엘고어가 한참 불편한 짓을 얘기할 때는. 근데 지금은 100%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줄여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아니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끝난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도 네.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저도 약간 우울증이요? 저는 이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망가져 가고 있고 예. 그런 근거는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정치인들은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기업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다음에 뭐 내 사실 친구들도 나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진짜 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고요. 기후 우울증. 네네. 그리고 BBC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밑에 왜 그거 뭐 이렇게 누가 자살했다 그런 밑에 붙는 문구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네네. 상담을 원하시면 이런 데 연락해 보라고. 요즘은 그런 기사 밑에 기후 관련한 기사 밑에 네네. 이런 데다 연락해 봐라. 이거 지금 우울하다면 기후 우울증인데 이런 뭐 상담 받아보시라고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삶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가 아끼던 경제와 뭐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과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네. 양어장 같은 경우는 그 강도다리라는 그 어종을 미리 다 팔아버렸어요. 얘는 여름 못 난다고. 예, 양식장도 잘 안 돼요 네네. 이제는. 수온이 높아져서. 네네. 그래서 사실 경제 우리 먹을 것 뭐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뭐 환경을 보호하고 네네. 뭐 여기를 지키자 이게 아니라 여기를 지켜봐야 온도가 올라가지고 네네. 싹 죽어버리는. 예, 그 지리산의 구상나무 숲이라고 해서 보호돼 있는 네네. 국립공원에 있는 지역인데 헬기 타고 지나가면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 기온이 올라서 눈이 녹아서 건조해져서 죽었다. 그렇군요. 예, 끔찍합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미래의 아름다운 환경을 아이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요? 폭염 같은 것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그렇군요.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